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1974년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레이 크록은 오스틴에 소재한 텍사스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당시 내 친구 중 한 명이 그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강렬하고 고무적인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은 레이에게 뒤풀이로 단골 술집에서 맥주나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레이는 흔쾌히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일행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맥주잔을 손에 들고 나자 레이가 물었다. 우린 웃었지. 내 친구가 말했다. 다들 레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레이가 다시 물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한 용감한 학생이 소리쳤다. 레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레이가 싱글거렸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재빨리 덧붙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죠. 내 친구는 레이가 학생들에게 그의 관점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꽤나 잡아먹었다고 말해주었다. 레이는 그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햄버거 체인점을 파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체인점의 위치였다. 그는 부지와 그 위치가 각각의 체인점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맥도날드 체인점의 영업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레이 크록의 회사를 위해 가게가 위치한 부동산을 사는 것이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조직이다. 심지어 천주교, 교회보다도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차로와 거리 모퉁이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 내 친구는 그것이 그가 평생 배운 교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그는 세차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의 진짜 사업은 그 세차장이 위치한 부동산이었다. 앞장에서 제시한 그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먼저 회사의 소유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를 위해 일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융자금을 빌려준 은행을 위해 일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근처에는 맥도날드가 없었다. 그렇지만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레이 크록이 텍사스 대학에서 말한 것과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이다. 세 번째 비결은 자기 사업을 하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우리의 현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이 학문적 기술을 개발해 좋은 직업을 얻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들의 삶은 임금 또는 앞에서 말했듯이 수입 부문에 의존해서 돌아가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엔지니어나 과학자, 요리사, 경찰관, 예술가, 작가 등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 취직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직업과 사업 사이에는 엄연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그들은 대답한다. 아, 전 은행가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은행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대개 그 사람들은 아니요, 전 거기서 일합니다. 라고 답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자신이 직업과 사업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직업은 은행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학교 교육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요리를 공부하면 요리사가 되고 법률을 공부하면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를 공부하면 자동차 수리공이 된다. 공부하는 대로 되는 것인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의 사업을 돕고 남들이 부자가 되는데 평생을 바친다.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려면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한다. 당신의 사업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알고 늘 자산을 사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이다. 봉급이 올라야 해. 승진만 된다면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야근을 할 거야. 부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떤 면에서 이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직 수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면 이런 추가 수입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얻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가장 큰 이유, 즉, 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에 매달려야 하고 늘 안전하게 움직여야 한다. 구조조정이 성행하게 되었을 때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부르던 주택이 실은 그들을 산 채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자산은 매달 그들의 돈을 앗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자산인 자동차 역시 골칫거리였다. 차고 안에 놓아둔 $1,000짜리 골프채는 더 이상 $1,000가 아니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지고 나니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었다. 그들이 자산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지금 금융위기의 시기에 그들의 생존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아마 우리 중 대다수는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 신용거래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은행이나 회계업 계통에서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순자산 항목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흥미롭다. 언젠가 나도 대출을 받으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 재정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산 부문을 늘리기 위해 새로 산 골프채와 예술품, 컬렉션, 책, 전자제품, 아르마니 양복, 시계와 신발, 그리고 다른 여러 일상적인 소지품들을 적어냈다. 하지만 나는 대출을 거절당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출심사위원회는 내가 주택 임대를 통해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왜 봉급을 받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명품 양복이나 골프채 또는 예술 수집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삶은 때로 힘들어지는 법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 순자산이 $1,000,000나 $100,000 또는 얼마라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찔거린다. 순자산이 정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자산을 팔게 되면 그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부족해지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해 자산을 팔지만 개인 자산은 대개 대차 대조표에 적혀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 혹은 자산을 팔아 수입을 얻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즉 이번에도 정부가 그들 몫을 챙겨가기 때문에 결국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현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순자산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적다.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일반 소장품은 사지 마라. 아무리 은행가들이 자산으로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내 $400짜리 티타늄 골프채도 내가 티샷을 날리는 순간 가치가 $150로 떨어진다.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 아직 독립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자산 기반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자식들을 낳은 다음
재정적으로 심각한 처지에 직면해 결국 직장에만 매달려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사게 될 테니 말이다. 나는 젊은 부부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해 은퇴 직전까지 빚에 치이며 사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막내가 독립을 하고 나서야 노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부모가 병이라도 나면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 종류의 자산을 사야 할까? 내게 있어 진짜 자산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된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 창출을 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내가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안전한 직장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취득하라고 말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신경을 쓰지 않게 되지. 내가 부동산을 모으는 이유는 단순히 건물과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동산을 사러 다니는 것이 좋다. 하루 종일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은 정도로 좋다. 문제가 생겨도 부동산에 대한 내 애정에 상처를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 반면 부동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는 작은 회사들, 특히 신생기업들의 주식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기업가라기보다 모험심이 강한 창업가이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스탠더드 오일이나 미 해병대, 제록스 같은 거대 조직에서 일을 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웠고 행복한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실은 내가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대개 작은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 때로는 회사를 창립해서 주식 상장을 하기도 한다. 주식을 발행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러한 게임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작은 회사들을 꺼리는데 사실 그 말이 맞다. 그렇지만 투자를 좋아하고 잘 알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게임을 좋아한다면 리스크는 없앨 수 있다. 작은 회사들에 대한 내 투자 전략은 1년 안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 반면에 내 부동산 투자 전략은 작게 시작해서 크기를 점점 늘리는 식으로 소득세를 연기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부동산 가치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나는 대개 7년 이상은 보유하지 않는다. 지난 수년 동안 심지어 해병대와 제록스 사이에서 일할 때에도 나는 부자 아버지의 조언을 따랐다. 직장에서 일하되 내 사업을 유지한 것이다. 나는 부동산과 작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이며 자산 부분을 관리했다. 부자 아버지는 항상 금융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나는 회계와 현금 관리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면서 투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 회사를 시작하고 키워나갈 수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권하지 않는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든 일을 지우고 싶지 않다. 한때는 직장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런 회사들 중 90%가 5년 안에 실패한다. 그리고 5년 동안 살아남은 회사 가운데 다시 90%가 결국은 실패한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하기를 권한다. 여기서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자산 부문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다. 일단 자산 부문에 돈을 투입하고 나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당신의 자산 부문에 투입된 돈은 당신의 직원이다. 돈의 가장 훌륭한 점은 24시간 내내 조금도 쉴 새 없이 평생 동안 일을 한다는 점이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 부문을 다져라.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다소 사치를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들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지위나 다이아몬드, 보석, 모피 또는 요트 같은 사치품을 사들이곤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부자처럼 비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신용에 금이 갈 뿐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부자로 지내온 사람들은 먼저 자산 부문을 구축한다. 그런 다음 자산 부문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사치품을 구입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사치품을 산다. 진정한 사치는 진짜 자산을 개발하고 투자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인 킴과 내가 아파트 임대료로 추가 소득을 벌었을 때 킴은 벤츠를 샀다. 킴은 벤츠를 사기 위해 따로 일을 하거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그 자체가 벤츠를 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불어나 벤츠를 사기에 충분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때까지 4년을 기다렸다. 그 벤츠는 아내에게 단순히 근사한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자동차를 갖기 위해 그녀가 금융 지식을 활용해 보상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아내는 그동안 꾸준히 자산을 늘려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밖에 나가 새 자가용을 사거나 다른 사치품을 사들인다. 그것도 신용카드로 말이다. 삶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반짝거리는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사면 결국 그 물건의 실증을 내게 되기 쉽다. 신용카드의 빚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구축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부자들의 가장 큰 비결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다. 부자들은 다른 평범한 이들과 구분해주는 비밀 말이다.